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신사업 실행의 수업도 이제 2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강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신사업 실행은 크게 전단계 후단계로 나뉘죠.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 수립을 하는 단계와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본 강의는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 부분입니다. 실제 액션 플랜을 하는 곳이죠. 자, 이것도 크게 4가지의 챕터가 있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 및 확장 전략. 자, 마지막 성장 및 확장 전략의 부분에서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배웠죠. 두 번째,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막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은 지속 가능성의 전략을 배우겠죠. 자,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챕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의 J커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비즈니스의 생존에 직결된 자금.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절실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기서. 자, 세 번째, 사업이 성장한다고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업 성장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사실은 되게 핵심 내용이 많아요, 이 챕터가. 자, 스타트업의 J커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방식과 과정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수많은 비즈니스 성장 모습이 제각각 완전히 천차만별인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 강의에서는 학습을 위한 참고용으로 미국의 하워드 러브라는 분이 계셨나봐요. 그분이 제시했던 스타트업의 J커브라는 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곡선 형태의 J커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이렇게 성장시킨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만든 건데,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J커브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그림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총 6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과 안정의 궤도에 오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딱 이래요. 진짜 해보면. 자, 순서대로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크리에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창업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회사를 차린 거죠. 두 번째, 릴리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모프 하면은 변화. 그 다음 네 번째, 모델이란 것은 뭐냐면 모델을 최적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 모델이 아니고 제목을 그렇게 써보고. 다섯 번째, 스케일. 이건 스케일업을 한다는, 확장한다는 얘기죠. 키운다는 소리고. 마지막 하비스트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결과물을 수확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누리는 겁니다. 자, 다소 직역한 표현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각 단계의 의미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창업이란 건 말 그대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돈도 사람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는 좀 배고픈 시기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품의 출시 단계에서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승부를 보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시장에서 시장이 약간 기웃거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릴리즈라는 거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는 뭐 또 테스트나 태핑 뭐 이런 얘기도 표현하죠. 그리고 변화의 단계에서는 앞선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그럼 사업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변화에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모델의 최적화 단계에서는 드디어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진짜 시장으로 본격 진출을 위한 마케팅 등의 관련 업무까지 다 준비하는 그 단계입니다. 최적화시켰으니까 이제 가야죠. 근데 이 J커브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J커브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까지 4단계, 4단계의 과정이 모두 가로축의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여기까지 과정은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보통 밑에 있는데, 네 번째는 살짝 걸쳐요, 실제로는. 이 과정은 스타트업이나 신사업을 추진한 조직에게는 그야말로 땅 아래에 지하실에 있는
어둡고 추운 시절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되게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이 1단계에서 3단계 보통 4단계 초입까지를 흔히 데스밸리 또는 정확한 영어식 표현으로는 밸리 오브 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스밸리라고 보통 사람들이 잘 말해요. 어쨌든 이때가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서 70% 정도 되는 70%가 넘는 3분의 2가 훨씬 넘는 거죠.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 구간에서 다들 포기하고 그냥 회사를 문 닫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 밸리 오브 데스, 데스밸리라고 붙여진 겁니다. 별명이.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초기의 어려움은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이런 데스밸리 또는 밸리 오브 데스 외에 또 한 번에 또 다른 형태의 이론으로 보는 또 무서운 구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요 빨간색으로 비금 쳐놓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부분이 캐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캐즘이라고 표현되는 비즈니스 단절 구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지질학에서 사용하는 지층의 단절을 부르는 용어에서 유래한 건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장 진출 초기에 제법 주목을 받는 듯 하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에 팍 빠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게 또 다 이래 돼요. 이 구간에서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까 데스밸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비즈니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도 많이 봤고 경험도 해봤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게 되면 비로소 스케일업을 하고 성장 단계를 거쳐서 수학의 단계로 진입해서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성공의 스토리를 회고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인터뷰의 감동 포인트들은 대부분 다 이런 데스밸리와 캐즘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있었던 자신들의 스토리라는 점을 보면 비즈니스의 종류들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성장의 과정과 패턴은 어느 정도 다들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의 생존에 직결된 자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비즈니스 초기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 한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힘들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모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돈 얘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실 겁니다. 특히 해당 비즈니스가 데스밸리 같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더더욱 더 자금에 대한 고민으로 대표이사는 아마도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설치봤거든요. 사실 기업에게 있어서 자본은 늘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면 넉넉하게 채워지고 관리되어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아쉽고 다소 불안한 현황에서도 언젠가는 성공을 위해서 또 채우고 돌리고 빌려가면서 막 그렇게 버티게 되는데, 그런데 자금의 효용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것과 관련된 똑같은 뭐 상관 있는 책은 아닌데, 비즈니스 책은 아닌데 이건 다른 책이에요.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느 때 필요했던 자금에 비해서 더욱 절실한 경우에 어떤 그 자금을 의미하는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여력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제법 이름이 잘 알려진 개발자, 되게 A급 개발자를 슈퍼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A급이라고 하죠. A급 개발자를 CTO로 모셔와가지고 함께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이 제가 아는 지인이 계셨습니다. 그 회사는 초기에 가능성 있는 사업 모델 때문에 그 덕분에 인정을 제법 받아가지고 넉넉한 개발 자금을 초기에 잘 받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개발이라는 게 또 손쉽게 그냥 계획한 대로 다 안 되죠. 그래서 정확히는 그들이 구현하기로 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넘게 썼습니다. 플랫폼이 거의 완성될 때쯤에 초기에 받은 투자 자금이 거의 바닥날 위기에 처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님은 사전에 이 상황에 대한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추가 자금을 끌어올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갑자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 5개월만 더 버티면, 5개월만 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매출도 발생하고 시장에서 차별성도 인정받아서
한번 제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대표님은 단 5개월을 버틸 자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은 급여가 밀리고 또 회사가 막 해산될 위기라는 소문이 막 흉흉하게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들 상태가 좀 안 좋죠. 그죠? 직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5개월 자금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업체는 한번 삐끗하는 과정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을 아예 차리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상태로 내몰리면서 결국은 법인을 해산시켰고요. 완성되었던 플랫폼은 개발자들하고 함께 또 제3의 다른 업체로 인수되어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의 J커브 이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들을 잘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자금의 계획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에서 만나는 결정적인 몇 번의 순간마다 자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비즈니스는 잘 되고 못 되고의 갈림길이 아니라 고생한 파트너들의 권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남 먹이를 죽을 수는 죽 서서 남 준다는 꼴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준비하고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사업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중요 지점이 몇 개가 포인트가 나와요. 그거를 초기부터 예상을 해놓고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요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실행을 하는 것이 신사업의 실행을 주관하는 대표와 핵심 인력들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아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이 성장한다고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사업이 어떤 데스밸리를 잘 극복하고 캐즘 구간도 있는 동 없는 동 잘 지나가가지고 드디어 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우, 너무 신나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샐러리맨이었다면 샐러리맨으로서는 직장생활하면서 느낄 수 없는, 진짜 직장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환희와 비교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열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이 너무 잘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회사가 준비한 리소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시장의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였었는데 이제는 막 수요가 넘쳐나가지고 우리 공급량이 그걸 맞출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계획들은 최대한 현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 외로 잘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염두에 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했던 온라인 게임이 로안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 출시되던 게 한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고객들한테 사전에 이제 정식 서비스를 공지를 했죠. 그 정식 서비스 날짜에 맞춰서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수만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딱 오픈되는데 서비스가 오픈되자마자 고객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수가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예상의 한 4배수를 넘어버렸습니다. 잘 된 거죠. 회사는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는 클라우드 방식 서버가 없어가지고 이 서버라는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서버 세팅을 딱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큼만 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쏟아져 들어오니까 밤새 첫날 밤에 그 밤 사이에 게임이 확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준비해놓은 모든 서버 세팅의 규모가 이게 넘어서서 서버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운 좋게도 혹시나 해가지고 보조로 준비했던 서버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초기에 폭발적인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서버 다운이 한 번도 안 되고 감당하게 됐다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예상하고 다른 사업의 결과를 항상 고려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짜로. 사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경우에 그 속도에 맞추려면 그 전의 상황에 비해서
리소스 투입이 확실히 증가해야 됩니다. 리소스도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약간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스케일업에 따른 인프라 확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결국은 이런 고민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싶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이 천우신조를 이 하늘이 내린 기회를 이 기회를 날리겠습니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접목해서 리소스 투입을 늘릴 수 있는 자동화 작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화에도 기술적인 자동화와 데이터 자동화로 분류해서 활용 방안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되게 깊게 또 따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략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강의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우리 규모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외부에서 리소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차용하거나 확보하는 건데, 좀 라이트하게 하는 방법은 외부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이래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하드하게 드라이브하는 거는 M&A를 통해서 직접 필요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아예 인수해버려 가지고 커버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오는 기회가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천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격렬하게 밀려올 때 내가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기회를 사장시켜버리는 아쉬움을 생각보다 많이 겪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스케일업에 따른 인프라 확장의 전략을 반드시 미리 사전에 연구해 둘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